2025년 미국 직장인들이 수십 년간 신성시해온 4금 1K 퇴직연금을 무더기로 깨고 있습니다. 뱅가드와 피델리티 데이터에 따르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은퇴 자금에 손을 대는 하드십 인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인 미국인들조차 왜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오늘을 버티고 있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이 지표는 2025년에만 9% 이상 폭락했습니다. 9%요. 장난 아닙니다. 당신이 은행에 넣어둔 1억 원 예금의 실질 가치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900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고지서도 없이, 세금 고지도 없이, 조용히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 정부는 달러는 강하다, 강달러 정책은 변함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요. 왜 현실과 발언 사이에는 이런 괴리가 존재하는 걸까요? 혹시 당신도 지금 연금 저축이나 예금,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미래를 맡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합니다. 지금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서 당신이 믿어온 안전자산의 가치가 심각하게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0년간 가장 큰 통화 가치의 변화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한 잘 짜인 각본의 시작입니다. 마치 마술사가 관객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무대 뒤에서 진짜 트릭을 준비하는 것처럼 정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통해 당신 주머니 속 현금, 가치를 조용히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비관적인 예측이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연극의 무대 뒤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연극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거대한 부의 이동 과정에서 당신은 희생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수혜자가 될 것인가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거대한 연극의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설계한 이 거대한 연극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빚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빚이죠. 2025년 말 기준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3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38조 달러 감이 오시나요? 이 돈을 1달러 지폐로 쌓으면 달을 넘어 훨씬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총액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지표는 GDP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통계를 보면은 2025년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24%에 육박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요. 여러분 연봉이 1억 원인데 신용카드 빚과 대출이 1억이 1,400만 원을 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버는 돈보다 빚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심지어 이 비율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 가장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첫째,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둘째, 배째라는 식으로 채무불이행, 즉 파산을 선언하거나, 셋째,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와 빚을 갚는 방법,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것, 복지, 국방, 사회 기반 시설 예산을 줄이는 건 엄청난 정치적 저항에 부딪힙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것, 세계 경제의 심장인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한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대재앙을 의미합니다. 이것 역시 선택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마지막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을 더 찍어내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정부의 빚을 갚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플레이북입니다. 왜 정부는 이 플레이북을 선호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쉽고 조용하며 정치적으로 고통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지출 삭감처럼 직접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빼앗지도 않고 채무불이행처럼 즉각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가진 돈의 가치를 서서히 보이지 않게 떨어뜨릴 뿐이죠.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은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부채를 관리하는 정부의 자연스러운 경로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미국이 자국 통화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절대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요. 언제든 돈을 찍어서 갚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이건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맨큐의 경제학 원론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 화폐량이 증가하고 화폐량이 증가하면 개별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건 수학입니다.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압력에 더해 외부에서도 달러의 가치를 끌어내리는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탈달러화 현상입니다. 최근 브릭스 국가들,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달러를 우회하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국 통화에 힘을 키우려 하고 있죠. 실제로 브릭스 국가들은 중앙은행을 통해 달러 보유고를 줄이고 금과 같은 대체 자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두가 사용하던 스마트폰 앱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 사용자들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경제학 1학년도 아는 겁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은 안에서는 38조 달러가 넘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고, 밖에서는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탈달러화 움직임으로 인해 달러 수요가 줄어드는 이중고에 처해 있는 셈입니다. 이 거대한 족쇄에 묶인 거이니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 모두의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정부는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거대한 통화, 가치의 변화는 결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조금씩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날 뿐이죠.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1971년입니다. 바로 닉슨 쇼크가 있었던 해죠. 그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었고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본위제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는 미국 달러를 가져가면 언제든 정해진 양의 금으로 바꿔주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금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찍어내자 다른 나라들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러다 미국의 금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퍼졌고 너도 나도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죠. 결국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폭탄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이 선언 하나로 달러는 금이라는 든든한 족쇄에서 풀려나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종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971년 이후 달러의 구매력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1971년에 1달러가 가졌던 구매력의 약 87%가량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1달러는 1971년 당시 단 13센트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1971년에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돈의 실제 가치는 이제 1300만 원밖에 남지 않은 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목적지로 떠나볼까요? 1985년 뉴욕의 플라자 호텔입니다. 이곳에서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G5 재무장관들이 모여 역사적인 합의를 합니다.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당시 미국은 극심한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메이드 인 재팬 제품들이 전 세계를 휩쓸며 미국의 제조업을 위협하고 있었죠. 원인은 바로 지나치게 강한 달러, 즉 킹달러 때문이었습니다. 달러 가치가 너무 높으니 미국 제품은 비싸서 안 팔리고 상대적으로 값싼 일본 제품만 불티나게 팔렸던 겁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해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플라자 합의의 핵심은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를 급격히 끌어올려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합의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과 2년 만에 달러 가치는 엔화 대비 거의 50%나 폭락했습니다. 미국은 수출 경쟁력을 되찾았지만 갑작스러운 엔화 강세의 직격탄을 맞은 일본 경제는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닉슨 쇼크와 플라자 합의, 이 두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부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언제든 자국 화폐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거두는 보이지 않는 세금의 정체입니다. 달러 가치가 10% 하락하면 당신이 가진 1억 원의 예금은 아무런 고지서 없이 실질적으로 9천만 원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부담을 덜고 수출 기업은 이익을 얻는 동안 그 비용은 고스란히 현금을 보유한 개인들에게 전가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가 현금 보유자에게서 자산 보유자에게로 이전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인플레이션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동산, 주식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오르지만 현금의 가치는 그대로 멈춰 있거나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마주한 38조 달러의 빚과 탈달러화라는 거대한 파도는 과거의 위기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정부는 또다시 가장 익숙한 플레이북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현금의 가치가 계속해서 녹아내리는 시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에서 우리의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바로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안전자산은 바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말이죠. 잠깐만요. 기술주는 변동성이 커서 위험자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그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주가 아닙니다. 달러 약세 시대에 오히려 더 강력해지는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버는 글로벌 현금 창출, 기계이자 새로운 시대의 금, 바로 디지털금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바로 환율의 마법입니다. 달러 약세가 이들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기업들은 미국 회사이지만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2025년 애플의 전체 매출 중 미국을 제외한 해외 매출 비중은 약 60% 수준입니다. 유럽에서는 유로로, 일본에서는 엔화로, 중국에서는 위안화로 돈을 벌죠. 자,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배규로 1만 엔을 달러로 바꿀 때 더 많은 달러를 손에 쥐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유로를 1.1달러로 바꿀 수 있었는데 달러가 약해져서 2달러로 바꿀 수 있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10%에 가까운 추가 이익을 얻는 셈이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전체 매출은 약 16% 증가했지만 달러 약세를 제외한 고정 통화 기준으로는 15%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그 차이인 1%포인트가 바로 달러 약세로 인해 추가로 얻은 이익입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회계 자료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둘째는 가격 결정력입니다. 가격 결정력이란 원가가 올라도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보다 더 중요한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폰 신제품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혹은 윈도우나 오피스 365 구독료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당장 사용을 중단하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이들의 제품과 서비스는 이미 우리 삶과 업무에 깊숙이 뿌리내린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강한 가격 결정력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도 그 비용을 최종 가격에 반영해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힘, 이것이 현금 가치를 갉아먹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해자가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이들이 닷컴 버블 시대의 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빅테크라고 하면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을 떠올리며 불안해하십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당시의 기술 기업들은 꿈과 기대감을 팔았습니다. 장밋빛 미래만 있었지 실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현금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의 빅테크는 어떻습니까?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애플이 벌어들인 인격 현금 흐름은 약 1000억 달러에 달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750억 달러, 알파벳 역시 약 730억 달러 수준의 막대한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건 장부상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현금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 엄청난 현금으로 무엇을 할까요? 바로 자사주 매입이라는 주주들에게 가장 강력한 선물을 안겨줍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자신의 돈으로 시장에 풀려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입니다. 주식을 사서 소각하면 전체 주식수가 줄어들겠죠. 주식의 희소성이 높아지니 주가 역시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 기업이 스스로 주식의 가치를 방어하고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금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이 디지털 금은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고 끊임없이 현금을 창출하며 그 현금으로 다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 셈입니다. 정리해볼까요? 달러 약세의 수혜를 직접 받는 글로벌 매출 구조,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막강한 가격 결정력, 그리고 닷컴 버블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인격 현금 흐름과 자사주 매입.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겠죠. 이 강력해 보이는 디지털 금에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존재합니다. 만약 정부가 이 거대 기업들을 향해 날카로운 규제의 칼날을 겨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모두의 예상과 달리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선다면 이 모든 논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요? 냉정하게 리스크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킬레스건은 바로 반독점 규제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강력해지자 미국과 유럽의 정부가 이들의 힘을 빼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마치 너무 큰 나무가 주변의 모든 햇빛과 양분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가지치기를 하는 것과 같죠. 특히 유럽연합 EU의 공세가 매섭습니다. EU는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강력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서 이들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사의 진입을 막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엄청난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칼날은 이미 번쩍였습니다. 2024년 EU는 애플에 약 18억 유로, 2025년에 메타에 약 2억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막아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고, 메타는 사용자가 맞춤형 광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들의 핵심 사업 모델인 검색, 광고, 앱스토어, 소셜미디어, 바로 그 심장부를 겨누고 있는 셈이죠. 물론 이런 규제가 빅테크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는 못할 겁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애플이 전 세계에서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은 약 8억 5천만 달러였는데 이는 애플이 단 3일이면 벌어들이는 돈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벌금 액수가 아닙니다. 규제는 이들의 성장 방식 자체에 족쇄를 채우고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는 길목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달러 약세라는 전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논리는 정부가 막대한 빚을 감당하기 위해 달러를 약세로 유도할 것이라는 가정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위험한 자산보다 안전한 미국 달러, 예금이나 채권에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달러를 사들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달러는 약세가 아니라 오히려 강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준의 움직임은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2025년에 세 차례 금리를 인하했지만 2026년에 들어서는
추가적인 금리 조정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이죠.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자금을 빨대처럼 빨아들인다는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입니다. 위기가 닥칠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믿을 만한 자산인 달러로 도망칩니다. 아무리 탈달러화를 외쳐도 결국 위기의 순간에 달러가 더 강해지는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위기의 순간 모두가 달러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빅테크라는 거대한 배의 잠재력과 함께 규제와 금리라는 암초의 위험성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가 믿어온 안전의 정의가 통째로 바뀌는 거대한 연극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조차 수십 년간 부어온 연금을 깨서 각자 도생의 길을 찾고 있는 지금, 당신의 자산은 정말 안전한 곳에 머물고 있습니까? 달러 인덱스 9% 하락, 38조 달러의 국가부채, GDP 대비 124%의 부채 비율.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달러는 87%의 구매력을 잃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는 2년 만에 50% 폭락했습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언제나 같은 플레이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돈을 찍어내고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이건 케인즈가 100년 전에 이미 증명한 겁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통해 부채를 해결합니다. 그 과정에서 현금 보유자는 조용히 가난해지고 자산 보유자는 부자가 됩니다. 이것이 경제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로벌 빅테크는 달러 약세 시대에 디지털 금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 60%, 환율 효과로 가만히 앉아서 추가 이익, 막강한 가격 결정력, 그리고 1000억 달러가 넘는 잉여 현금 흐름.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이게 답은 아닙니다. 규제 리스크는 실제합니다. 금리 변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처럼 위기의 순간 달러가 강세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현금만 쥐고 가만히 녹아내리길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변화를 읽고 움직일 건가요? 계산기만 두드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10년 뒤 당신은 왜 그때 행동하지 않았을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위기를 읽어내는 사람들은 부자가 됩니다. 역사가 그렇게 말해왔고 지금도 그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